자, 이번 시간에는 164쪽 거래계약서 할 차례입니다. 거래계약서. 바로 전 시간에 확인설명서 작성 공부했고, 이제 거래계약서. 이제 중개 완성이 되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단원입니다. 이 단원은 문제가 꼭 나오는데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자, 165페이지로 바로 갑니다. 165페이지. 자, 작성 의무. 당연히 작성 의무자는 누구겠어요? 개공이겠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언제요? 중개가 완성된 때. 당연한 거예요. 중개 완성된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라. 그리고 거래 당사자 교부. 중개 완성되면 항상 양쪽 교부하죠.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5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확인설명서 사본은 3년. 거래계약서 사본은 5년. 이 차이만 있네요. 그리고 거래계약서는 꼭 개공에게 작성 의무를 주고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작성은 안 되고 개공이 꼭 작성을 해야 돼. 당사자 간의 계약이지만. 네. 그래서 완성된 때 작성, 양쪽 교부, 사본은 5년 보존이다. 이게 이제 전속중개계약서 3년, 또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는 5년이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잘 나옵니다. 숫자가 다 3년이면 뭐 오히려 문제가 안 나오겠죠. 차라리 5년인 게 다행인 거예요.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3년, 5년이. 사실 뭐 따지고 보면은 확인설명서랑 거래계약서는 둘 다 중개가 완성되고 작성하고 사실 이게 한 세트인데 확인설명서는 3년이고 거래계약서는 5년이라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어쨌거나 5년인 건 다행이다. 그리고 2번 소공은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다음에 그러나 작성할 수는 있다. 작성 의무자는 개공이란 뜻이죠. 그래서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를 하지 않았고 보존하지 않으면 개공의 의무 위반,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당연히 제재가 없죠. 자, 양가로 2번이 거래계약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 거래계약서 서식과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첫 번째는 표준 서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거기 대통령령 22조 3항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문장이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이게 어디에도 나오냐면 일반 중개계약서에도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138쪽이요. 138쪽인데 137쪽을 보시는 게 더 낫겠어요. 페이지 137페이지를 보시면 자, 법의 22조 일반 중개계약 있죠? 일반 중개계약 밑에 019조를 보면은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 표준 서식을 정해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였냐면 자, 표준 서식은 항상 국토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네, 표준 서식은.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은 한 것이다. 위임. 자, 일반 중개계약서는 작성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표준 서식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그러니 대통령령에서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 권장할 수 있다라고 위임을 했어요. 했는데 현재 국토부령에는 표준 서식이 있다 없다? 있죠. 그 밑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이렇게 함으로써 표준 서식이 있죠. 네. 그래서 현재 국토부 장관은 표준 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죠.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식을 개공이 사용할 의무는 없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일반 중개계약이. 자, 그런데 이제 164로 가보죠. 페이지 164로 가보면 법조문을 잠깐 보려고 해요. 법조문에 보면 거래계약서에 그 022조를 보세요. 022조. 거래계약서가 있는데 거기에 022조 3항을 보니까 국토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의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역시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꼭 필요한 건 아닌가 봐요.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국토부 장관이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현재 국토부령을 가보면 표준 서식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텐데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령이 아예 없어요. 거기에 박스 안에 빠진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에서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위임만 했지, 위임만 했는데 현재 국토부령에는 표준 서식을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서식을 아예 정하지 않았어요. 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현재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 거지. 현재 표준 서식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165페이지로 가보면 동그라미 2번에 대통령령에는 국토부 장관이 거래계약서의 표준 서식을 정해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 국토교통부령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 서식이 없다. 표준 서식이 없다가 별표예요. 없다. 즉 법령에는 거래계약서, 즉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서의 표준 서식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매매계약서 없습니다. 교환계약서도 없고 임대차 계약서도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작성은 꼭 해야 돼요. 작성은 꼭 해야 되는데 표준 서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현재 거래계약은 거래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는 계약이 아니에요. 거래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법에 표준 서식을 정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매매, 교환, 임대차,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거래 계약의 유형은 매우 다양해요. 이걸 하나로 표준화하기도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정 서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우리가 배운 순서가 일반 중개 계약서. 자, 표준 서식 있어 없어요? 있어요.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서. 표준 서식 있다 없다? 있어요. 다음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표준 서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네, 거래 계약서에 표준 서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법에는 4번 타자가 없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있어. 전속 중개계약서 있어. 확인 설명서 있어. 거래계약서는 없어. 4번 타자가 없다. 우리 법에는. 그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깔끔해요.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어요. 근데 작성은 꼭 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주고 있어요. 필요적 기재사항.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양식을 사용해도 무방해요. 백지에 써도 되고 이면지에 써도 상관없어요. 시중에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분명히 계약서를 프린트해줘요. 프린트해주고 이게 인쇄된 양식이기 때문에 꼭 표준화된 서식처럼 보여져요. 이건 표준 서식이 아니고 보통 협회에서 만들어준 서식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 필수 기재사항 9가지를 조합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추가로 어떻게 조합해서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은 그냥 그 서식을 보통 사용하죠. 사용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필수 기재사항을 우리가 외워야 합니다. 외워야 되는데 자, 어떻게 외우느냐. 자, 인표계 인권거그자조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인표계 인권거그자조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잘 적어두시고요. 잘 적어두시고 자, 이걸 외우는 방법은 차인표, 개가, 가수 전인권, 거그자를 초화한데 이렇게 외웁니다. 인표계 인권거그자조 이렇게 외우세요. 그리고 적고 찾겠습니다. 자, 인이 뭡니까?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당연하지. 매도 매수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써야 되죠. 인적사항. 표는
물건의 표시. 우리 보통 특정, 표시, 기본 같은 말이었는데 우리 표시하면 뭐가 떠올라요? 종류, 소재지, 지원, 지봇,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이죠. 당연히죠.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 면적 얼마 쓰라는 얘기니까. 개는 계약일. 그 다음에 인권 4번, 5번이 중요합니다. 4번, 5번 물건의 인도일시. 보통 뭐 잔금일이죠. 잔금일날 입주하니까 인도일시. 자, 5번이 중요합니다. 권리 이전의 내용. 권리 이전의 내용이 뭐냐면 이 매매 계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권이 이전된다. 이렇게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 뭐 저당권을 인수한다거나 또는 임차권을 인수한다거나 이런 거예요. 이제 틀리게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좀 지금부터 생각해 볼 텐데 권리 이전의 내용 이게 잘 나오는데 오른쪽에 쓰시면 돼요. 권리 관계 이렇게 뜨면 X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 같은 권자니겠다. 같은 권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을 쓰는 거지 권리 관계를 쓰는 게 아니에요. 권리 관계가 뭐냐면 뭐 소위 그 등기된 권리 값고 울고 있는 그 권리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권리 관계는 어디에 쓰죠? 확인 설명서에 쓰게 되죠.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확인 설명서 쓰는 거지 거래계약서는 권리 이전의 내용이다. 매우 조심해야 돼 이거. 다음에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 같이 잘 읽어볼게요. 다시 어떻게 해요?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 총 거래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을 쓰는 거예요. 이걸 통으로 잘 기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일부만 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재작년에 계약금액 및 지급일자 이렇게만 내기도 했어요. 그러면 잘 맞출 수 있어야 되죠. 거자가 안 보인다고도 그런단 말이에요.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 근데 이렇게 낼 때가 있어요. 또 오른쪽에 잘 적어두세요. 거래 예정 금액 이렇게도 이미 2번이나 틀리게 나왔어요. 거래 예정 금액. 거래 금액이에요. 거래 예정 금액은 어디에 적어요? 확인 설명서에 적죠. 확인 설명서에. 확인 설명서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쓰게 돼 있죠. 거래 계약서에는 거래 금액을 씁니다. 거래 금액.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에 그 밖의 약정 내용. 그 밖의 약정 내용은 뭐 특약사항 같은 걸 적는데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거래 당사자 간 약정 내용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이건 오해예요, 당연히. 그 밖에라는 표현은 시험에 잘 안 쓰거든요. 그 밖의 약정 내용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거래 당사자 간 약정 내용이다. 그건 맞습니다. 자, 그 했고 자는 확인 설명서 교부일 자.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를 왜 적냐 이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인 설명서를 안 줄까봐 그런 거예요. 안 줄까봐. 왜 안 주려고 하냐면 그 확인 설명서에는 중개 보수를 줬거든요. 근데 중개 보수를 복비를 초과해 받는 경우에는 확인 설명서를 안 줄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확인 설명서가 있다는 걸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니까 복비를 많이 받은 경우는 확인 설명서를 아예 주지 않을 우려가 있다. 근데 거래계약서는 반드시 주니까 반드시 주는 거래계약서에 확인 설명서에 교부일자를 적도록 하자. 이런 의미예요. 자, 9번 마지막 조는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경우에 조건 또는 기한. 이것도 두 개로 나눠서 나와요. 조건이 있는 경우 조건, 기한이 있는 경우 기한. 특히 이제 기한이 있는 경우 기한 이렇게 낼 때는 또 조자가 안 보이니까 조심해야 되죠. 조건 또는 기한은 있는 경우에만 써요. 이 9가지를 읽으면 이해는 다 돼요. 근데 왜 필수 암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틀리게 나오는 이유도 있고 또 이런 것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잘 적어두세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X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또 중개 보수를 적어라 OX X 또 뭐 취득조세를 적어라 X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잘 적어두시고 지금 이 적었던 것들 있죠. 노란색으로 적었던 것들 이거 다 어디 적는 거예요? 전부 다 확인 설명서에 적는 것들이에요. 확인 설명서 적는 것들을 여기다가 틀리게 내요. 잘 틀리게 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헷갈리죠. 어디서 본 걸 내야.
헷갈리는 거니까 이 9가지를 깔끔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깔끔하게. 자,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이 없다는 거. 그러나 작성할 의무는 있다는 거. 그래서 필수 기지사항을 주었다는 거. 자, 이제 양거로 3번에 내려갑니다. 거짓 기재하지 말고 이중계약서 작성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자, 1번 개공과 소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뭐 거짓 기재하지 말고 이중계약서 쓰지 말라는 얘기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외울 거예요. 거짓 기재 투계약서, 거짓 기재 투계약서 이렇게 외울 거예요. 거짓 기재 투계약서 이렇게 외우세요. 거짓 기재 투계약서. 이 문장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거 항상 위반시 제재를 시험에 주로 내요. 위반시 제재. 이거를 개공이 위반했을 땐 임의적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걸 소공이 위반했을 땐 자격 정지. 자, 해당 단원에 가면 또 우리가 다 한꺼번에 외웁니다. 한꺼번에 외우는데, 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추가로 공부해 볼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잘 적어두세요. 4줄. 전속 중개 계약서. 전속 중개 계약서를 법정 서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았다. 또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보존하지 않았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또 거래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5년간 보존하지 않았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이거를 위반하잖아요. 이걸 위반하면 개공이 언제나 업무정지를 받는 사유예요. 업무정지. 그런데 거짓 기재 투계약서를 쓰게 되면, 거래계약서 투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이때는 개공이 임등치를 받아요. 임의적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네. 이걸 한꺼번에 어떻게 외우냐? 외우냐면 셔는 업무정지. 셔는 업무정지. 이건 좀 세죠? 좀 더 위반 정도가 세잖아요. 센 셔는 임등치 이렇게 외워요. 셔는 업무정지. 센 셔 이왕이면 발음할 때 센 셔는 임등치 이렇게 외웁니다. 셔 업무정지, 센 셔는 임등치다. 이렇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근데 또 하나 알아야 할 거 있습니다. 또 하나 할 것은 저 밑에 뭐 위반시 제재 있습니다만, 또 알아야 할 것은 이 거짓 기재 투계약서, 이 거짓 기재 투계약서를 위반했을 때 개공은 임등치고 소공은 자격정지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끔 이렇게 나와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틀려요. 이렇게 또 잘 나오는 편이에요. 왜 이걸 이렇게 틀리게 잘 내냐면, 우리 저번에 공부했던 이중 등록 위반하면 절등치 1-1이에요. 그 다음에 이중 사무소 2개 이상 중개사무소를 두었다. 그럼 임등치 1-1이에요. 형벌 들어가요. 이중 소속 했을 때도 1-1 들어가요. 형벌이 다. 이중 등록, 이중 사무소, 이중 소속 전부 다 형벌 1-1이 다 들어가요. 근데 이건 이중 계약서잖아요. 그러니까 형벌을 1-1이라 넣으면 사람 헷갈리는 거야. 이중이니까. 그래서 거짓 기재하고 투계약서는 행정 처분만 받고 형벌은 없다. 이것도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서명 및 날인. 이 서명 및 날인은 바로 전 시간에 했던, 우리 전전 시간에 했죠. 전전 시간에 했던 확인 설명서 서명 및 날인과 똑같아요. 제가 서명 및 날인은 법에 딱 2번 나온다고요. 2번밖에 안 나와요.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
그래서 개공은 항상 서명 및 날인, 법인은 그 자리에 대표자가, 분사무소는 그 자리에 책임자가 언제나 서명 및 날인, 그리고 소공이 중개행위를 했을 땐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의 쭉 설명되어 있는 걸 읽어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5번 판례인데 판례. 서명 및 날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정지 사유이다. 이런 판례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안 해도, 두 개 다 아는 건 물론이고 둘 중에 하나만 하지 않아도 업무정지 사유다. 이런 뜻이에요. 양글 5번은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양쪽 교부.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 첫 줄 끝에 보면 중개 완성 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할 서류 3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아직 안 배운 것도 있습니다만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첫 번째는 확인설명서, 두 번째는 거래계약서, 세 번째는 보증관계증서 사본이나 전자문서. 이거는 그 보증제도 가면 배워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5년간 보존하는 거였고 위반 시 제재 아까 다 하셨고. 자, 그러면 이제 거래계약서는 끝났고 이제 5절 들어갑니다. 5절. 5절은 168페이지. 168페이지의 제목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이라고 되어 있는 단원인데,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이건 또 뭐냐 이건데요. 현재 우리가 중개가 완성되어서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하고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를 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남은 내용은 뭐냐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 과정이 남았어 지금. 이 내용 과정이라는 내용인데, 일단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인터넷 쇼핑몰, 뭐 옥션이나 또는 지마켓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자, 판매자들이 이 사이트에 물건을 올리죠. 그러면 구매자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구매하죠. 그리고 물건의 대금은 A한테 입금을 하죠. 그리고 판매자는 물건을 보내죠.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면 이제 A는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 판매 대금을 얘한테 입금해 주는 방식이죠. 마음에 안 들면 환불 받는 거죠. 환불 받는 거고. 근데 직거래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물건을 사고 싶어서 물건을 대금을 입금했는데 택배가 왔는데 뭐 벽돌이 날라오고 이렇게 거래 사고가 터지는 거죠. 이 직거래 있을 때 문제가. 그러니 두 사람 간의 거래가 안전하게 잘 끝날 때까지 물건의 대금을 제3자가 대신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영어로 에스크로우라고 합니다. 에스크로우라고 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부동산 거래에도 적용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이 되었고, 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 또 중도금, 잔금을 치르는데 잔금을 치러야 비로소 소유권 이전을 받잖아요. 그러니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면 거래 대금도 매도인이 가지고 있고 부동산의 소유권도 매도인한테 있으니 매수인은 좀 불안하다는 거죠. 거기다 매수인이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어요. 민법 시간에 또 이중매매 배웠어요. 이중매매 배우니까 밤에 또 잠이 안 오고 걱정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똑똑한 개공께서 거래 당사자에게 이런 제도를 좀 소개해보자. 어떤 제도냐? 내가 당신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둘 간의 거래가 안전하게 잘 끝날 때까지 이 물건의 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다른 사람이 대신 좀 갖고 있도록 하자. 이런 제도예요. 이 에스크로우를 여기에 적용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 믿을 만한 제3자는 누구냐? 우리 법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예치 명의자라고 표현해요. 이런 사업을 하는 자예요. 실제 이게 뭐 무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죠. 네. 둘 간의 거래가 안전하게 잘 끝날 때까지 거래 대금을 얘가 보관하고 있는 거죠. 수수료 받으면서. 그래서 예치 명의자의 명의로 당연히 얘들이 금고에 넣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예치 기관이 필요할 거예요. 은행 같은데. 예치 기관에다가 예치를 해보자 라고 개공은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런 제도예요. 이렇게 권고했더니 매수인은 오케이 안 오케이? 당연히 오케이죠. 뭐 그런 좋은 제도가 다 있네. 땡큐래.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싫다고 할 수 있어요. 왜? 공짜가 아니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제도는 둘 중에 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매수인을 더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이 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돼요? 매수인이 부담해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매수인은 수수료를 내야만 이게 오케이가 되는 거죠. 네. 매도인한테 이거 있잖아. 다 끝나면 계약금 중도금 한꺼번에 줄게.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당연히 싫어하지. 싫어하죠. 그래서 얘도 노라고 그래요. 노.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권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 앞으로 권고를 할 생각도 없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어. 네. 그래서 현재 활성화 제도는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이 제도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15년 전에 2000년에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좀 활성화시켜보자. 거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강력히 추진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니까 지금 거의 뭐 있어나 마나한 제도가 된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168쪽 예치 권고부터. 자, 일단 거기 밑줄 치세요. 거래 안전을 보장 여기까지. 거래 안전 보장이 이 제도의 목적이에요. 목적이라고 쓰셔도 돼요. 자,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 첫 줄 끝에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이 금액을 자,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이만큼이 예치 명의자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이나 공제사업자나 또는 신탁업자 등 여기 예치할 것을 개공은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일단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은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하여야 한다. X. 권고하여야 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할 의무가 있다. X.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의무가 아니고 시험에 이것도 냈었어요. 거꾸로 매수인이 개공한테 찾아가서 그 에스코로라는 제도가 있다던데 그 예치 좀 해줄래요? 라고 거꾸로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거꾸로 제안을 해서 받았을 때 개공은 예치를 꼭 해줘야 한다? 개공은 꼭 이걸 받아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서로의 의무가 아니에요. 예치를 권고하는 것도 의무가 아니고 먼저 제안을 받았어도 이걸 해줄 의무는 없어요. 네. 서로의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내용을 보죠. 제도의 목적은 뭐다?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죠. 예치 시기 알아야 됩니다. 거기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가 시점이에요. 이행 완료 시까지 어떤 돈을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따로따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잔금도 가능하고요. 이것을 예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의무는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거래 당사자가 개공에게 예치를 먼저 의뢰한 경우라도 이걸 거부할 수 있다.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 이제 예치 명의자와 예치 기관을 암기를 해야 돼. 이제 여기는 자, 누가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느냐, 또 어디가 예치 기관이 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먼저 그 반가로 1번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개공은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고 잘 적어두실게요. 소공은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누구냐? 밑에 6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외우시느냐? 공, 은, 보, 신, 채, 전문회사 이렇게 외울게요. 자, 공은 보신채 전문회사 같이 해보죠. 시작. 공은 보신채 전문회사, 공은 보신채 전문회사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자, 공이 누굽니까? 공.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공제 사업을 하는 자. 공제 사업을 하는 자는 협회입니다. 협회. 협회라고 가려고 쓰셔도 되고요. 협회라고만 나오진 않아요. 공제 사업을 하는 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공제 사업을 하는 협회 이렇게 내기도 해요. 자, 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신탁업자라고 한 이유는 개인도 신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채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신관서. 일단 외우실 때는 공제사업자,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채신관서 이렇게만 시험을 낼 때는 각각 무슨 법에 따른 이 말을 다 그대로 다 줘요. 정확하게 다 줍니다. 다 주니까 그냥 그대로 나온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전문회사는 거기 제일 긴 회사인데, 긴 회사가 뭐냐면 6번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계약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에스크로우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라는 뜻이에요. 자, 이 에스크로우 전문회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게 매수인으로부터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고 매도인으로부터는 계약 관련 서류를 뺏어요. 계약서, 등기필증 이거를 뺏어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이걸 관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업체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래서 에스크로우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없죠. 없어요. 미국의 그 유명한 에스크로우 회사가 스튜어트라는 회사였는데, 미국의 그 유명한 에스크로우 회사가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지사를 만들었죠. 활성화시킨다길래 우리 정부에서. 그랬다가 왔다가 1년 만에 철수했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요. 네. 에스크로우 전문회사. 그래서 개공, 공은 보신채 전문회사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개공 또는 공은 보신채 전문회사의 명의로 예치기관은 공, 금, 신 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금신. 공은요 공제사업자, 금은 금융기관, 신은 신탁업자다. 근데 여기다가 참고로 좀 써주신 말은 이 금융기관은 모든 금융기관을 의미해요. 예금의 인출이 가능한 모든 금융기관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은행은 예치 명의자잖아요. 근데 은행도 예치 기관이 될 수도 있다. 보험회사도 예치 명의자인데 예치 기관인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고, 채신관서도 여기 금융기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봐요.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면 가장 잘 나오는 문제는 예치 명의자가 아닌 자를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되면 그대로 안 나오면 틀려 그냥. 개공, 공은 보신채 전문회사만 예치 명의자니까 이건 그대로 안 나오면 X로 풀어요. 근데 예치 기관을 풀 때는 공제사업자, 그다음 신탁업자, 예치 기관이 되는데 금융기관이 나와도 맞고, 심지어 은행과 보험회사와 채신관서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O로 풀어요. 거기 다 써드렸어요. 동그라미 2번에다가. 동그라미 2번에 쭉 적혀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또 이렇게 문제를 낼 때도 있거든요. 자, 계약금 등을 은행의 명의로 공제사업자에 예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O. 또 계약금 등을 신탁업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O. 그래서 이 자리에 이 자리가 잘 들어갔느냐 이렇게 문장을 내기도 해요. 예치 명의자와 예치 기관을 알았고, 자 이제 큰 2번. 큰 2번은 뭐냐면 제목을 먼저 읽어볼게요.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개공의 의무다. 그러니까 오로지 개공이 예치 명의자가 될 때 지는 의무란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개공이 당사자에게 예치를 권고했잖아요. 권고했더니 매수인은 수수료가 들더라도 내가 해주겠대. 하겠대. 좋대. 근데 매도인한테 얘기하니까 매도인은 싫대. 싫다는다. 이제 개공이 그러죠. 야, 한 번만 해보자. 한 번만. 에?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한 번만 해보게. 근데 매도인이 좋아. 내가 해줄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에스크로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감동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개공이 하는 말이 있잖아. 그 돈은 내 통장에 넣어놓을게 이 말이죠. 내가 예치명의자가 되겠다는 거니까 내 통장에 넣어놓을게 이렇게 얘기해. 그럼 당사자는 갑자기 째려보죠. 사장님이 퇴시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사실 생각해보세요. 이 예치명의자 중에 가장 덜 믿음직스러운 자가 누구예요? 개공이잖아요. 그런데 기어이 자기 통장에 넣고 싶대잖아요. 이게 불안하니까 다음에 주어지는 의무를 지라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의무를 지라. 그래서 개공이 예치명의자가 될 때만 지는 의무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양괄호 1번 들어갑니다. 양괄호 1번. 개공은 거래 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일단 어디가 포인트예요? 첫 줄 중간에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이만큼. 개공의 명의로 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거래 당사자와 미리 약정해야 한다. 아래 세 가지를 당사자와 미리 약정을 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뭘 약정하냐면 첫 번째는 지금 개공 통장에 돈이 들어있잖아요. 나중에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 도중에 이런저런 일로 계약이 해제될 때 계약금 등의 인출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거래 당사자의 동의 방법을 미리 약정해라.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반환 채무이행 보호장에 소요되는 실비라고 해요. 이 과정 속에 드는 비용을 반환 채무이행 보호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매수인이 부담할 텐데 매수인이 얼마를 부담할 것이냐를 미리 약정해야 된다. 그 밖에 거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까지 미리 약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은 결국은 누가 예치명의자가 될 때 개공이 예치명의자가 될 때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당사자와 미리 약정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계약금 등을 보험회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개공은 거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와 미리 약정을 해야 한다. X. 누구 명의로 할 때? 개공 명의로 예치를 할 때만 주어지는 의무다 이거예요. 거기가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첫 줄 역시 계약금 등을 누구 명의로? 자기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자기는 당연히 개공이죠. 개공 자기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거 당연한 거지. 개금에 핸드폰 요금단은 통장에 넣으면 안 되죠. 당연한 거예요. 걔도 이어서 예치된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거예요. 시험에도 이미 이렇게 틀리게 냈었어요. 어떻게 냈냐면 개공 명의로 예치할 때 중개사무소 수입 지출을 관리하는 개공의 명의의 통장에 예치할 수 있다. X. 또 개공 명의로 예치할 때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있다. X.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양괄호 3번 갑니다. 양괄호 3번은 자, 역시 첫 줄 개공은 계약금 등을 누구 명의로? 자기 명의로. 자기 명의로 그 별표, 자기는 별표 여기는 자기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는 그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을 해야 될 것이다. 개공이 들고 튈까봐 지급 보장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지급 보장할 것이냐? 그 다음부터 체크하세요.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법이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예치했다 이거예요. 개공 명의로. 그랬으면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만큼 보증 설정을 하라고. 만약에 개공이 들고 튀면 그 기관에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자, 그럼 어디가 포인트라고요? 자기. 또 문제 내볼게요. 자, 계약금 등을 최신관서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개공은 예치 대상이 되는 금액만큼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X. 누구 명의로 할 때? 개공 명의로 예치할 때. 자, 계속 이어지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개공이 보증 설정하면은 증서가 나올 테니까 거래 당사자에게 관계 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라. 전부 다 누구 명의로 할 때?
개공 명의로 예치할 때 개공의 의무라는 거죠. 결국은 하지 말란 얘기죠, 이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 자, 이제 3번. 사전 수령 갑니다. 사전 수령. 자, 잠깐 보시면은요. 애초 약속이 뭡니까, 지금? 예치하기로 했으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기로 했죠, 지금. 그러면 매도인은 현재 잔금을 치르기 전이에요. 잔금을 치르기 전에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이 예치돼 있어요. 이것을 미리 수령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거죠. 그렇죠. 근데 예외적으로 미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미리 수령이 가능할 것이냐? 자,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이 미리 땡겨가고 싶대요. 지금 급한 게 있대. 그래서 예치 명의자에게 찾아온 거예요. 미리 좀 달라고. 예치 명의자가 계약금, 중도금을 미리 줬어요. 미리 줬는데 미리 땡겨간 후 계약이 해제가 돼버릴 수도 있죠. 그럴 경우는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으니까 그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해야 되잖아요. 반환해야 되는데 이걸 반환을 못하게 된다면 덜컥 먼저 줘버린 예치 명의자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인이 계약금, 중도금을 미리 수령을 하고 싶으면 미리 수령한 후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계약금, 중도금을 반해야 되는데 이 반환을 보장을 해줘야 되겠다 이거지. 이 보장을 누가 보장해라? 매도인이 보장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장한다는 보증서를 떼라. 보증서를 떼서 이 보증서를 누구한테 교부하면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를 해주고 이걸 미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제도예요. 자, 가봅니다. 양괄호 2번 내려갑니다. 양괄호 2번. 계약금 등의 우선 수령 방법. 1번. 매도인, 임대인 등은 거기까지 체크하고요. 매도인, 임대인 등은 두 번째 줄 당해 계약을 해제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여기까지 보증서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줄부터. 그 계약 미리 수령한 후 계약이 해제된다면 그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떼라. 이 보증서 어디서 떼시라?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떼셔라. 이것을 누구한테 교부하고? 통장을 갖고 있는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이지 이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는 것이지 예치 기관에 교부하고 이러면 틀려요. 또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러면 틀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그리고 보증서를 어디서 떼요?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예요. 아까 그 보험회사가 아니에요. 여기는 보증서기 때문에 보증보험회사예요. 여기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발행해서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제도도 마쳤고 이 동네는 뭐 문제가 매년 고정은 아닌데 이 계약금 등의 반환침해 보장은 매년 고정은 아닌데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가능성은 높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왔냐면 5장에 들어와서 중개 의뢰인을 만났죠. 중개 계약했고 또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 계약서 작성,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과정까지 다 본 거예요, 이제. 다 본 거니까 결국 의뢰인과 헤어졌고 일단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내용은 뭐냐면 5장에 두 가지 내용이 더 남아 있어요. 금지 행위, 해서는 안 되는 의무, 독립적인 단원이죠.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과 이 보증을 설정하는 제도. 자, 이거에 관한 내용이 이제 6절과 7절로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